예, 이번 시간은 민해왕릉은 애정왕릉이 아닐까? 예, 용춘 용수는 별개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이곳 전 민해왕릉에 들렸습니다. 신라의 애정왕 치세는 오묘에서 무열왕과 문무왕을 제외하고 헌정과 은승을 임명하는 동시에 친일 외교를 회복하여 무열 왕권과는 다른 범원성계 왕권을 확립한 때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미추왕 때 23년간 제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8대에 걸쳐 126년간의 제위가 있었습니다. 이 130여 년간의 이 장기간 계속된 무열계가 일시에 소멸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무열계는 하대 원성계 일부와 결속돼서 큰 영향을 남게 됐습니다. 예, 무열계 대표 인물은 김주원이에요. 하대 권력구조 변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김경신은 김주원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원성왕으로 등장했습니다. 헌안왕 1년인 857년에 김양이 죽고 무열계 활동은 김흔과 낭해에 의해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보일 뿐이었죠. 낭해는 의도적인 왕실의 그 결속을 반대하면서 왕실과 대립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요. 김헌창의 난 때 종족과 무리 239인이 살해되었다는 그 숫자에 이 다수의 무열계가 포함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헌창, 범문난과 김흔을 중국으로 추방할 때 그 낭에도 같은 배로 입당한 것을 보면 이 당으로 간 것을 보면 이제 대대적으로 숙청할 당시에 중국으로 도망간 게 아닐까 보고요. 이후에 그 무열계 후손 활동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죠. 예, 140여 년간 존속했던 이들 무열계 가문은 정치적 영향을 남겼는데요. 이들 무열계는 진흥왕의 차자인 둘째 아들인 진주왕을 시조로 해서 양아들, 예, 용춘 별개 인물이죠. 이상한 게 삼국유사에는 진주왕의 최후를 진주왕이 사량부의 민가 여인 도화랑과 관계하려다가 남편이 있다며 거절하자 그만뒀는데 폐위되고 죽은 후 다시 나타나 관계하여 비형랑, 예, 비형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전합니다. 반면에 화랑새기는 폐위 후 유폐되었다고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화랑새기 기사가 신빙성이 있죠. 더 실정적이기 때문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돼요. 삼국유사, 예, 삼국유사는 그 일현스님, 예, 김씨 아니고 전씨, 이 용춘이나 용수나 동일인이다 그래버리질 않나? 왕건 태조왕건의 오비 신성왕후가 경주김씨라고 그러질 않나? 예, 협주이씨가 아니고 협주이씨, 아니 그럼 예, 경주입씨라 그래버리고, 예, 노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폐위 후 유폐되었다는 화랑새기 기사가 신빙성이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김춘추 아버지가 용춘이 아니라 용수라고 하죠. 용수가 죽음에 임해 부인과 자식들을 아우에게 부탁하자 용춘은 천명공주를 아내로 춘추를 아들로 삼았고 태종이 즉위하자 갈문왕이 추천됐다고 화랑새기는 전합니다. 화랑새기는 신라시대 신라인이 기록한 유일한 사서입니다. 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고려 중기 이후 기록인데요. 예, 필사본이라고 하지만 예, 전체를 제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용춘과 선덕 사이에 자식이 없자 진평왕이 용수로 하여금 선덕여왕을 잘 모시도록 하게 했지만 여기도 자식이 없었어요. 예, 삼국사기의 성고래 남성이 다 하였다는 기술에서 이 선덕여왕에게 남자 형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 저자도 일설에는 용수로 한다고 붙여놓은 거는 이제 잘 모른다는 말이고요. 예. 그래서 뭐씨? 뭐 이런 케이스하고 같은 반응식입니다. 예, 모르지만 일단은 적어두겠다. 후세 금석학 발전 등등 해서 후세 사람들이 풀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당장 그냥 삼국사기 내부 기록만 봐도 진평왕 44년인 622년에 내성사신이 된 용수가 이찬이었다가 진평왕 51년인 629년에 대장군이 됐는데 건복 51년인 629년에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한 용추는 파진찬이었다는 사실에서
용수와 용추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서기 622년에 이찬이던 인물이 어떻게 7년 만에 관위가 떨어져서 629년에 파진찬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622년에 용수는 이찬으로 내성사신이 되었고 629년 파진찬이던 이는 용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평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잇게 하려 하는 이가 딸인 천명공주였는지 아니면 사위였던 용수였는지의 문제가 있죠. 천명공주가 장녀로서 가지고 있던 왕위 계승권을 선덕에게 양보하면서 출궁했다는 사실은 곧 성골 거주구역인 궁을 나가면 누구든 성골의 신분을 잃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골 진골은 정치적 사회적 부분까지 더해짐이지 이제 북의 혈족만을 놓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북의 여부는 기본이죠. 성골이 되려면 성골은 북의 여부는 기준이고요. 기본이고 여기다가 그 정치 이력 그리고 사회적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느냐, 별 트러블 없이 계속 궁에서 있을 수 있었느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은 그 사대부들처럼 이 지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왕족, 자기 아버지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 진골이 있고 이제 신하 진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골은 하나도 남지 않고 궁은 비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겠습니다. 그 틈을 타서 무열계가 집권을 하죠. 그리고 잠시 끊겼던 내물계는 이제 130년 뒤에 다시 집권하는데 이들은 이미 소위 사대부들, 조선으로 치면 사대부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온 골박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메이지 때라고 해야 되나, 일본으로 보면은. 그래서 돈 좀 있다고 나대던 신흥부자 천민들과 함께 천민, 뭐 양민, 어쨌든 본디 그 양반이 아니던 그 신흥부자들과도 이렇게 힘겹게 맞붙던 그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돈 좀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으쌰으쌰 되면서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힘겹게 맞붙던 조선의 양반, 일본의 사무라이로 이제 추락한 셈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점에서 신라 중대 이후의 말기는 중요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 기원이 된다. 아무리 높이 잡아도 신라 이 중대 이후 말기 이상으로는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재집권했지만 이미 걸밖에서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겪은 내물계, 진골 반계들은 포실합게 먹여주고 재워주던 성골 시절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권 약화와 신하 세력의 강화, 그리고 이제 불교도 교종 말고 선종이 뜨죠. 풍수지리도 뜹니다. 그래서 9세기는 서양 비잔틴 아모리움조와 동양의 신라 내물계 진골 반계가 유일한 고대 세계 유태 왕조로 이 동서양에 기능하던 때였습니다. 카자흐는 이제 9세기 때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해서 이 9세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세기 이전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제 9세기 이전 역사에서 이제 유대인이 왕조였던 시대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비잔틴 아모리움조하고 이제 현재까지는 아모리움조하고 이제 신라 내물계 요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라를 천년으로 쳐봐요. 뭐 도시국가 사로국까지 다 합쳐서 천년 쳐도 이제 내물계만 유대계다. 해서 이 아모리움조하고 이제 내물계는 프리기안이고 스키타이가 되겠는데 아모리움조는 끊어지죠. 비잔틴 위치가 매우 개방적 지대죠. 동서양 가교지대고요. 반면에 동쪽 한 구석 탱이 반도 여기서 내물계는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다가 신라를 세웠다면 발의 꼴이 났겠죠. 백두산 화산 폭발과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10세기에는 발의 멸망이 있었고 백두산 그러니까 백두산 폭발이 있었던 데입니다. 이후 200년 동안 문명이 서지 못하게 됐는데 그새 루트는 남하였고요. 중국 유대인 중심지도 카이팽에서 샹하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션이 조선 말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지 때 다시 그 북방 개척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겠고요. 중국 유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카이팽으로의 진입 움직임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해서 금원청은 이 절단난 고대와 고리가 끊긴 왕조로 새로운 문명 문화였다 하겠습니다.
200년의 세월, 900에서 1100 사이, 200년의 세월은 화산재가 풍하여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죠. 이게 끊어진 역사고요. 개골산에 들어간 마에테자 또한 상식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북으로 보내는 건 죽으란 얘긴데. 해서 중국으로 50만, 고려로 10만, 이렇게 60만이 화산 폭발을 피해서 흩어졌다 하겠습니다. 신라사 기록과 고려 때 신라를 기록한 게 이제 갭이 생기는 것도 이것 또한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해서 인류 역사는 1000년을 주기로 바뀌어왔는데 2019년 현재 동북아 정세는 다시 긴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건데 그게 쉽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고요. 인류가 그간 쌓아온 축적 지식과 문명이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전 민해왕릉입니다. 예, 이곳은 애정왕릉이 아닌가 보고인데요. 예, 지금은 작고하신 고 이근직 교수 또한 그렇게 말했었죠. 그것은 축적된 자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 34년 전 출토된 토기 판독 또한 축적 팩트임에 다름 아닙니다. 이곳에 나온 토기골호에 원화 10년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원화는 당나라 헌종 영간 연호로 서기 815년입니다. 예, 민해왕과는 안 맞죠. 839년 성하니까 23년이나 차이가 나죠. 당시 신라 장내 관행이 그 미리 골호를 제작해 뒀다가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민해왕이 아닐 게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능이냐? 원화 10년보다 6년 앞서 죽은 신라 애장왕의 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근직 교수는 이 능을 애정왕능이라고 보죠. 애정왕은 그 합천 해인사, 가해산 해인사를 세운 왕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그 변칙적 칠묘제, 사실 오묘제죠, 사실상. 그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내판은 무시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앞시계 왕릉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여기서 그 더 뒤쪽으로 밑에 더 이렇게 말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써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해서 이게 누구 능이냐? 민해왕이 아닐 게 크고 원화 10년보다 6년 앞서 죽은 신라 애정왕의 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왕의 장래가 승하 후에 5, 6년간 거상을 거친 후에 능을 만든 옛 풍습을 감안한 추정입니다. 1986년 당시 출토고로는 제작연대가 표기된 최초 신라 토기 명문이었다고 하네요. 오늘 그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신라 왕릉 7기를 이제 돌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무왕릉은 했고요. 통일한국 이러면서 했고, 나머지 6개 중에 이제 3곳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사극으로 유명하죠. 선덕여왕부터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덕여왕, 무열왕릉, 그 다음에 선덕왕릉, 이렇게 3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